안녕하세요. 2021 상장기업 업종지도 저자 박찬일입니다. 2021 상장기업 업종지도 책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투자자들도 이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투자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면 어느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종목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 종목이 너무나 많은 거죠. 거의 2,100개가 넘는, 사실상 한 개인의 그 지적 능력으로 2,100개의 기업을 커버하기에는 사실 어렵죠. 지적 한계성이 있고, 정보의 한계가 있고, 접근의 한계가 있고, 해석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려움들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혹은 이런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찌 보면 내가 주식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 혹은 주식을 선택하는 기준, 혹은 주식을 찾아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업종지도는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과감하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떤 그 경험치에 비추어서 오늘 그 강의 내용의 그 흐름 또한 제가 투자해서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그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종 지도는 그 옆에 이제 그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 독수리 날개처럼 쫙 펴져 있는데요. 이게 총 26개입니다. 총 26개인데 25개 업종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 왼쪽에 맨 밑에 보시면 지주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주사는 업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주사는 그 네이버 증권에서 보통 복합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복합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지주사를 표방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업보고서에 들어가면 그 사업보고서에서 본인들의 사업 특성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 회사는 그 사업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지주사입니다. 뭐 이러한 형식으로 지주사임을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주사들을 별도로 모아서 따로 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주사는 일반 사업하는 그 회사와 성격이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에 투자함에 있어서도 빠르게 비교를 해야 되고요. 별도로 모아서 지주사끼리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주사는 별도로 그 분류를 해서 모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지주사도 매출액 비중으로 나눈다고 하면, 물론 이제 그 중에서 그 안에 그 하위에 속해 있는 동석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서 가장 큰 매출액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에는 그 하위 종속기업에 SK텔레콤도 있고요, 뭐 SK이노베이션도 있고요, SK 뭐 ESS도 있고요, 뭐 SK건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SK이노베이션이 화학이 다르면 화학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SK텔레콤 산하에 SK하이닉스가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반도체가 경기가 좋아서 매출액이 가장 크면 SK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뭐 반도체 업종으로 속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은 정확하지 않죠. 지주사로서의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주사는 별도로 좀 표기를 했고요. 그 25개 업종으로 이제 들어간 것들은 어찌 보면 이제 실제적인 사업의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각 업의 특성에 맞게 업종별로 구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왜 25개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 서비스하고 있는 밸류툴은 그 FN 가이드에서 그 가져오는 그 로우 데이터에 기반한 건데요. FN 가이드에서 그 분류하고 있는 업종 분류를 보면 업종 분류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채택하고 있는 게 66개의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거든요. FN 가이드에서 FN FN 가이드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업종 분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 의하면 업종을 66개로 분류하고 있어요. 근데 66개로 분류를 하게 되면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업종별 어떤 차이를 인식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업종의 수를 25개로 제한한 것은 최대한 업종의 수는 작게 하고 그 하위의 것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자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최대한 늘리지 않고, 물론 30개로 늘릴 수도 있지만
이 안에는 이 업종 내에는 그 섹터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독자적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별도의 업종으로 뽑게 되면 30개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업종으로 분류하는 의미가 많이 상실되기 때문에 25개 업종으로 제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업종 지도의 하나의 그 흐름입니다. 제가 그 주식 투자하면서 그 기업을 선정해 나가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지금 빨간색 이 화살표를 보시면 업종에서 섹터로, 그 다음에 소분류로 기업으로 이렇게 가는, 먼저 업종을 선택을 해서 섹터로 보고 그 다음에 소분류 안에서 기업을 찾아나가는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기업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역도 가능합니다. 하나의 내가 보는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이 어느 업종에 속하고 있는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방식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업종 지도는 이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25개 업종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업종 지도 책 맨 뒤에 보시면 색인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색인 목록에 그 업종 지도에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기업명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 기업, 내가 알고자 하는 기업을 거기에서 찾아서 보시면 그 기업 옆에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이 어디인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목록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업종 지도를 통해서 어느 기업이 어느 업종에 속하는구나 해서 그 업종에 찾아가서 섹터와 서분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종 지도 내에서는 25개의 업종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 25개 업종 내에서 이제 최초로 분류되어 있는 그 분류가 이제 섹터로 저는 이제 명명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이 업종과 섹터를 엄격하게 학문적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뭐 업종을 산업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산업을 업종이라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산업과 업종은 약간 좀 어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국어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편의상 가장 큰 상위 정의로서 업종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 타상위로 섹터라는 용어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분류라고 하는 정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의 업종이 총 109개의 섹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업종 지도에서의 가장 핵심은 이 섹터를 제대로 보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섹터 안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테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그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죠. 테마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섹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차 테마, 혹은 뭐 풍력 테마, 혹은 뭐 진단키트 테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섹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혹은 유행하고 있는 혹은 뜨고 있는 이런 테마들이 있다면 업종 지도를 통해서 손쉽게 그 테마에 속해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장기 업종들 책을 보실 때 25개 업종에 집중하시되 이 섹터를 유념해서 보시면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섹터 내에 또다시 세세하게 분류한 것이 소분류입니다. 이 소분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섹터 내에 속해 있는 특성 혹은 공급사슬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업종 밑에 섹터와 소분류는 제가 인위적으로 그 어떤 용어를 선택을 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업종별 어떤 분류 방식, 그리고 그 하나의 종목이 소속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 업 가운데에서 그 사업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러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적용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시장에서 그 기업들이 보는 그런 어떤 분류 방식들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분류한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그거에 근거해서 분류된 것이라는 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근거 없는 분류 방식은 아니다. 사업 보고서에 근거한 방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은 토탈 2,130여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이 계속 신규로 상장하기도 하고 폐지가 되기도 하고 상장 폐지되기도 하고 합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분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내는
이제 원고 마감하고 그 이후에도 상장한 기업들이 그 상당수 있어요. 전년도 올해 계속 주식시장이 호황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IPO가 집중적으로 몰렸죠. 그래서 IPO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 새로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330개 정도 수록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토판이 나온 날, 나온 그 전 기준으로 해서 기업명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종 지도에 분류되어 있는 기업들을 모두 다 합치면 2,330개가 넘어요. 왜냐하면 중복되어 표기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건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업종 지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 여기 가운데 이제 IT라고 하는 가장 이제 큰 게 이제 업종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차상위로 인터넷, 보안,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 이렇게 네 개로 분류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섹터입니다. 섹터. 그래서 다른 업종의 마인드맵을 보셔도 바로 다음에 이렇게 진한 색으로 해서 표시되어 있는 이것들이 다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섹터 다음으로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 있는 이 분류가 이제 소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분류 밑에도 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분류 방식들이 나름대로 이제 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IT의 보안에, 정보 보안에, 네트워크 보안, 윈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윈스나 지니어스나 뭐 이런 기업들의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서 보시면 사업의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해당 업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정보 유출 방지, 암호 인증, 보안 관리. 이렇게 네 개의 어떤 분류 방식을 갖고 있고 이 네 개의 사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의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사업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밑에 이제 인증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인위적으로 넣어놓은 분류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인증서 이제 공인인증서인데요. 공인인증서를 딱히 여기다가 넣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공인인증서가 금융 쪽에 관련되어 있어서 금융 쪽으로 분류하기에는 좀 애매한 좀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업종 지도를 분류하면서 가장 어려운 난제점이 각 기업들이 중복되어 있는 이렇게 성격이 불분명한 것들을 어느 업종과 섹터에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인증서 어떤 핀테크 업종들이 핀테크에 있는 분야들이 어디에 분류할까가 가장 고민이 많았는데, 또 이제 금융 쪽보다는 아직은 핀테크 쪽이 가까운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으로 분류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업종은 25개고 섹터는 102개가 되어 있다. 소분류는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이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 소분류를 보시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는 이러이러한 사업과 이러이러한 그런 것들로 특성을 가진 분야들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109개 섹터가 이제 지니는 그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표가 지금 굉장히 눈이 아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지표들인데요. 이게 이제 밸류 툴, 제가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밸류 툴에 들어있는 지표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109개의 섹터가 담겨져 있다고 했는데요. 이 밸류 툴에는 이 25개 업종과 109개 섹터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여기 보시면 이렇게 109개까지 지주사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KS2라고 하는 게 코스피 시장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고요. 그래서 이 표는 지금 제가 이걸 하루 전에 만든 거라서 이 최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과 그 다음에 각 업종의 per PBR, ROE를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단적으로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코스피 시장의 전체, 지금 코스피 시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들 전체는 전체 시가총액이 현재 이게 지금 억 단위거든요. 2,134조 원, 2,134조 1,154억 원인 거고요. 코스닥은 382조
6,427억 원의 시가총액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의 PBR은 1.3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올해 그 작년이죠 벌써 코로나19가 터진 3월경에 코스피 시장의 PBR이 0.8을 밑돌았어요. 0.8을 밑돌았으니까 지금 0.5가 올랐죠. 그때 이후에 굉장히 거의 60%, 6, 예, 60% 이상 지금 상승된 그런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PBR을 보통 이제 많이 보기도 하고요. PBR은 이제 보통 자본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코스닥은 2.5.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약 한 2배 정도 높게 지금 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PBR은 주로 이제 이 수치가 높으면 고평가되어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각 업종의 어떤 수치의 수준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한두 번씩, 한 번씩 이렇게 훑어봐요. 훑어봐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 그러한 종목의 업종의 그 지표는 지금의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대비해서 어떠한 수준인지를 비교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반도체 분야의 PBR을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지금 2.11이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보다 더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즉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ROE도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죠. 물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퍼와 PBR과 ROE는 그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이 퍼 PBR ROE를 평균을 낸 것들은 대부분 이제 상위 기업들이 그 평균을 다 이렇게 잠식하기 때문에 이 평균치를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냥 그 정도구나라는 정도로 이렇게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 같은 경우 한번 예로 들어보시면 바이오가 굉장히 주식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여기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셀트리온이 들어있고 이런 곳인데요. PBR이 13.59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지금 엄청나죠. 거의 10배 가까운. 그만큼 주시장에 투자자들이 어느 곳에 많이 몰려 있는지도 알 수 있는.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쪽 바이오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표들이 상당히 높은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지금 건설이나 그동안에 소외되어 왔던 은행, 증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금융이나 이쪽은 상당히 낮습니다. 기계 보시면 건설은 여전히 1 미만이죠. 1 미만을 형성하고 있고 금융 쪽은 제조사와는 좀 다른 측면들은 있지만 아직도 0.5 미만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기 있는 분야에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앞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섹터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업종을 통해서 봤고 그 다음에 섹터를 봤고요. 그럼 섹터 내에서 내가 원하는 섹터가 있다면 그 섹터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고르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분야에 관심이 있다. 내가 지금 현재 반도체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반도체 분야에서 어떤 기업을 찾고 싶다 하면 이렇게 이건 역시도 이제 밸류툴에서 가져온 표인데요. 반도체 분야에 들어있는 기업 중에서 25개의 기업을 시가총액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가장 핫한 기업이죠. DB하이텍, 실리콘웍스, 테스나 이렇게 쭉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분야에는 이제 IDM 업체, 제조사죠. 종합제조사, 그리고 파운드리, 전문적인 제조기업 파운드리, 그리고 설계 전문인 햄리스, 이런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이 반도체 분야 섹터입니다. 이 섹터의 기업들을 모아놓은 거죠. 삼성전자는 IDM이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IDM, 종합제조사입니다. DB하이텍은 파운드리고요. 실리콘웍스는 펜리스입니다.
테스나도 팹리스고요. 이렇게 거의 다 이제 팹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시가총액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지표는 PBR과 ROE인데요. PBR과 ROE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ROE와 PBR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이제 PBR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퍼는 이익 대비해서 당기 순이익에 대비해서 그 주가가 얼마냐를 비교하는 지표이고요. PBR은 그 기업의 자본에 대비해서 그 기업의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를 비교하는 지표인데 이익은 매 분기마다 그리고 매년마다 이익이 변동성이 매우 커서 이 퍼의 변동성이 너무나 커서 이걸 가지고 비교하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자본은 그 변동성이 매우 적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그런 좀 지표이고요. 그래서 그 주가의 어떤 고평가 여부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 나름 그 안정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PBR이 낮다고 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PBR이 높다고 해서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PBR은 ROE 대비해서 PBR이 높은지 낮은지 이를 비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할인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PBR을 대비해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PBR이 삼성전자가 지금 2고요. 가장 높은 기업을 보시면 아나페스, 동원아나텍이 뭐 7.5, 7.8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낮은 기업들을 보시면 1.4, 여기 0.5도 있네요. 0.75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선택하는 방식들은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것들은 일단 당연히 보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것들은 당연히 보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가장 낮은 기업들 역시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옆에 보시면 가장 낮은 기업들은 이유가 있거든요. 오디텍이나 픽셀 보시면 ROE가 지금 1% 미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간신히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외를 해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PBR이 너무 높으면 또한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적자 기업인데도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순수하게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투자에 어려움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간치에서 고르는 경향이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안정된 뭐 경쟁력을 갖고 있고 어떤 자신의 어떤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이제 찾아나가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이제 그런 어떤 기업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유의미하고요. 이제 이것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PBR, ROE, PCR, DY, 분기 순익 대비해서 올라가는 이런 어떤 지표들에 대한 해석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결심하셨다면 이제 이러한 공부들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공부에 좀 시간들을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